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해설특강 3교시에서 사회복지 행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조직이론에서는 먼저 폐쇄체계 이론이냐 개방체계 이론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폐쇄체계론, 그 다음에 개방체계론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폐쇄체계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목표와 그리고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직의 목표는요, 조직의 상, 여기는 하, 조직의 상하 목표의 일치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즉, 하나는 돈 주면 된다, 경제적 보상. 또 하나는 그걸로 안 된다,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 경제적 보상을 해주면 개인이 조직의 목표에 일치시키고 열심히 날 새가면서 일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 보상은 이제 결국 고전 이론에서 그런 거죠. 고전 모형. 이 고전 모형은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공공행정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게 인간관계론이죠. 따라서 이제 이걸 한번 보면은 여기서 조직 내 비공식 집단 중요성 인식한다. 비공식 집단은 인간관계 이론이죠. 그리고 자,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일상적, 일률적인 경우에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 조직의 외부라고 하면 틀리죠. 이건 폐쇄체계 이론이에요. 개방체계 이론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합리, 합법성, 합리, 합법성.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 니을이 옳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 27번. 행정의 기능인데요. 이건 이제 공공행정학파, 즉 행정관리론에서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것도 이제 조직이론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폐쇄체계 이론에 해당되죠. 근데 여기서 균릭이 제시한 행정의 7가지 기능 중에서요, 7가지 기능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간에 이 조정에서 6회 때 나오고 7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기획이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조직의 공식 구조를 통해서 업무를 규정한다. 자, 조직 목표와 과업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 구조를 확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행정 기능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기존에 역대 기출에서 그렇게 나온 논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직화를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죠. 자,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이론, 또 조직이론이 또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자,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이 조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조직 환경에서 재원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부각시키고, 자,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을 설명한다. 자,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요, 뭡니까? 정치경제 이론이죠. 우리가 정치경제 이론을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한다, 일명.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뭐예요? 하나는 정치적 자원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 자원이다. 그죠? 합법성과 권위와 같은 정치적 자원과 인력, 재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경제적 자원이죠. 근데 이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어디로부터 얻어요? 과학 환경으로부터 얻게 된다. 그래서 환경에 의존하게 된다. 이 자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 조직의 영향력을 받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정치경제 이론이고요. 이 제도 이론, 우리가 제도 이론을 신제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군 생태 이론, 뭐 의사결정 이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건 뭐 상관없는 거고요. 그거는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 들러리로 나와 있는데요. 자, 정치경제 이론이 나왔어요. 이것도 뭐 나온 것이 나온 거죠.
자, 사회복지 조직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의 조직환경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죠? 사회복지 조직환경은 일반 환경과 그리고 과업 환경, 즉 이 과업 환경을 업무 환경이라고도 하죠. 자, 근데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요소를 총칭하고 경제적 조건, 자, 재정적 기반 마련과 관련이 있고요. 경제적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조직 간의 의뢰 협력 체계,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이거 과업 환경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얘는 지금 과업 환경에 해당되잖아요. 얘는 일반 환경에 해당되고요. 법적 조건도 일반 환경에 해당되죠? 자, 정치적 조건도 일반 환경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과업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을 구분하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풀리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그냥 답은 바로 나와버렸죠? 예,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을 원료로 하죠. 인간은 가변적이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인간 자체로 도덕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겁니다.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조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한다.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고요. 자,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문 사회 사업가에 의존하게 되고요. 자, 사회복지 행정가는 조직 운영에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뭐 맞죠. 근데 가치 중립적이다 이거 가지고 항상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신개념 출제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에찌오니, 블라우어, 스콧, 그리고 지벨만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학자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학자는 스미스하고 그 다음에 하센펠트 또는 하센필드. 자, 이 두 사람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요,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 하센펠트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상태와 그 다음에 조직 기술을 가지고 나눴죠. 클라이언트가 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 그리고 인간 식별 기술, 유지 기술, 변화 기술. 오, 이건 맞네. 뭐 여기는 뭐 안 나왔었으니까 굳이 공부를 안 했었어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스미스를 보니까 스미스는 시험에서 2번 나왔는데 스미스에서 항상 답이 뭐였냐면 투과성 조직이 있었어요. 다른 거 생각 안 나더라도 투과성 조직이 생각났어야 돼요. 투과성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죠?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지금 이거 신개념 문제지만 문제는 그냥 답은 풀렸어요. 그래서 기출 논점. 왜 기출 논점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설사 삐껴 나온다 하더라도 기출 논점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이 내용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해야겠지만 자, 계속해서 퀸이 주장하는 혁신적 슈퍼바이저 능력으로는 우리가 퀸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신개념 출제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서 퀸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나온 것은 퀸의 모형에서 거기서 이제 관리자 역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거기서 혁신자하고 중개자이거든요. 사회복지사 역할이. 근데 거기서 혁신자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점검하는 능력은 점검자의 역할이거든요. 점검자가 가져야 할 능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에 혁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 거기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여기. 자, 뭐 이건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나온 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내용은 특정 책에 또 정리되어 있는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뭐 제가 해설서에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식을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하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문제 정도? 자 다음에 설명하는 환경의존 대응 전략은 이거 언제 나왔냐면은 3회 때 나왔어요. 이것도 특정 교수님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3회 때 나오고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거 조직 환경 우리 제 책에는 통합 이론서나 이제 핵심 요약 노트나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조직 환경 마지막 행정론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특정 교수님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3회 때 나왔는데 이 방해 전략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총체적 품질 관리 또 조직 이론에서 또 나왔죠. 조직 이론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자 총체적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건 뭐 항상 나오는 것이었죠. 최고 책임자가 의사결정권을 강조합니까?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권이 아니라 결정은 누가 하죠? 서비스 질 결정은 고객이 한다. 그죠? 조직 관리 및 업적 평가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는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별 업무자의 노력보다는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업적 평가 방식으로 내부 경쟁을 시키는 것이 품질을 저하시킨다라고 봅니다. 팀워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지금 틀렸고요. 맥그리거의 X 이론은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고전 모형이죠. 고전 모형. 맥그리거의 Y 이론은 인간관계 이론이고요. 그죠? 자, 서비스 생산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죠? 지속적으로. 이게 맞아요. 자, 작업 시간을 단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끊임없는 과정이죠.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35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책. 전달책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충분한 양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충분한 양과 질. 욕구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질, 그리고 그 기간 확보되어야 한다. 적절성의 원칙이죠. 책임성이 아니라. 자, 제약업체 서비스를 쉽게 받아야 한다. 접근성의 문제죠. 이거는. 그죠? 이건 적절성이고 적절성 또는 충분성이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연속성 맞죠? 지속성. 자,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서비스 또는 종합적인 서비스. 이걸 뭐라고 하죠? 포괄성이라고 하죠. 전문성이 아니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죠.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리 기법. 이거 신개념이에요. 신개념. 안전 확보는 서비스 질과 관련되어 있다. 자, 안전과 사고 예방책. 뭐예요? 이거 보면은 안전, 그러니까 위험 관리죠. 그죠? 이거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이것도 특정 책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 내용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 사실은 위험 관리라고 찍더라도 위험 관리를 찍을 수는 있었겠지만 불구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신개념이니까 아예 안 나왔던 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삐게 나온.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론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이거 항상 MBO를 설명할 때 목표 설정 이론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목표 설정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활시위를 당길 때에는 나무 꼭대기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것보다 하늘을 향해서 당겨야지 높게
활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목표 설정 이론에 의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이 목표 설정 이론은 자, 이 MBO와 달린 점은 MBO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 구성원들이 참여하지만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관리자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때 관리자가 목표를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이도를 고려해가지고 너무 쉬운 난이도 좋지 않고 너무 높은 것도 좋지 않지만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에서요.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요.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 이론이냐 과정 이론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뿐만 아니라 욕구 중심 이론이냐 또는 인지 중심 이론이냐 직무 중심 이론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욕구 중심 이론 그게 바로 이제 위계적 욕구 이론인데요. 매슬로우나 알더퍼나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반면에 이제 인지 중심 이론에는 지금 목표 설정 이론 요거나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그 다음에 직무 중심 이론은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은 허츠버그의 이윤 이론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인재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맞죠. 동기 형성을 위해 목표 설정이 필요한다고 보고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라고 봐요. 의미 있는 목표는 동기 유발을 일으켜서 조직 성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자, 요거 목표 설정 이론도 지금 처음 나온 거죠. 처음 나온 거. 그렇지만 제가 이건 이제 사실 우리 기존에 저한테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한테는 MBO 설명할 때 목표 설정 이론을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 뭐예요?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이잖아요. 이거 너무나 쉽죠? 그죠? 칼리슬은 왠지 칼을 갈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칼리슬 이름이. 칼에다가 칼에 이슬이 맺혀 있는 이런 느낌.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바로 이제 이 칼리슬이 자 권위의 소재를 가지고 나눈 거죠. 칼리슬은 권위의 소재를 가지고 리더십의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급자와 그 다음에 하급자. 자, 상급자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지시적 리더십이라고 했고요. 이걸 이제 전제적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전제적 리더십. 그 다음에 하급자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은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이것은 이제 자율적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위임적 리더십이라고도 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방임적 리더십이 돼요. 근데 참여적 리더십은 뭐냐? 상급자가 권한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하급자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상급자가 권한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참여적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이걸 민주적 리더십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틀렸죠? 포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임해버리는 자율적 리더십이 돼요. 이해되세요? 네. 답은 뭐 이건 너무 쉬웠던 문제죠. 그죠? 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유기 규칙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온 조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준해산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걸 뭐 새롭게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이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유기 규칙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새롭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준해산입니다. 불구하고 그냥 한번 표기해 볼게요. 여기를 이제 보면 아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하고 이 재정관리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놓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일단 그냥
제외시켜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리기법. 자, 뭐예요? 리더의 지위, 권력 정도, 직원과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가 중요하다. 자, 이거 피들러 거거든요. 피들러를 몰랐다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직원의 성숙도가 중요하다. 이 팔로워의 성숙도, 하급자의 성숙도 누구예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 나와버렸죠, 그냥. 이거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허쉬 초콜릿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허쉬. 최대한 이름하고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 허쉬와 블렌차드 상황 이론입니다. 그죠? 하급자의 성숙도 크게 둘러보죠. 뭐예요? 의지가 있느냐, 일할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나눴잖아요. 그죠? 하급자의 성숙도를. 이게 상황이론이에요. 자, 특성이론 다음에 행동이론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황이론 나왔죠? 자, 공동체이론, 카리스마 이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이 셋 중에서 이제 골랐어야 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에서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직원 채용을 위해 직업 능력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역사, 사명, 기본 정책 등에 관해서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업무 담당자를 위해 직무 기술서 작성한다. 그죠?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기억나죠? 자, 직무 분석과의 관계, 선후 관계 그런 것들 다 기억나야 돼요. 자, 그리고 업무 성과 평가를 위해 직원의 행동 평가를 실시한다. 모두 맞아요. 자, 기획기법. 이번에는 유독 이런 문제를 많이 냈죠. 박스에다가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게 뭐냐 자꾸 이렇게 물어봤는데 막대 그래프 이용하는 막대 그래프 차트, 즉 바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간의 연결성에 대한 파악은 어렵죠. 즉 과업 활동, 세부 목표, 프로그램들 간의 그냥 선후 관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 과업 활동, 세부 목표들 간의 상호 연관성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퍼트,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죠. 따라서 이건 간트 차트죠.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요 경로 기법 해가지고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가 나와 있는데 이 인계 경로를 얘기하죠. 그죠?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민관 통합 사례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에 설치하죠. 희망복지지원단 언제요? 2012년이죠. 자, 2016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언제?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면동. 그죠? 우리가 전달체계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뉘죠. 공공기관에서 이 집행체계 읍면동입니다. 그죠? 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기금을 구축했습니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기금 언제? 2010년.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따라서 설치가 틀렸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이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전혀. 자, 우리 이제 홀수예차 시험에서 합격률이 저조했었기 때문에 이제 17회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16회 시험이잖아요. 이제 17회 시험에서는 뭐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기출 논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심지어 9회 때 시험조차도 그 이전의 기출 논점으로 보게 되면 기출 논점을 잘 간파하고 있으면 문제는 풀려요. 삐껴나온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온 부분에 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합격 점수를 넘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률 때문에 귀죽지 마라 이거예요. 합격률이 뭐 30% 40% 사이인데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는 합격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평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고려해서 평가 기준을 정한다.
자, 서비스 최저 기준과 관련해서 행정론에서 이미 시험에 나왔었죠. 거기다 막 마케팅을 집어넣게 나왔었는데 이건 나왔던 문장이에요. 자, 1997년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근데 실제 시행된 거 1999년입니다. 이 평가제도 관련해서 자세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평가합니다. 시설 평가는 3년마다 평가합니다. 옛날에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였는데 2014년 3년마다 평가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시설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죠. 그리고 지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지금 시설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이 평가는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만 평가하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 빠져요. 거기서도. 그죠? 자,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마케팅에서. 그죠? 자, 여기 마케팅과 홍보 그 챕터에서 문제가 나오는 내용이었죠. 요거 생산 후 소비가 발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자, 틈새 마케팅이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게 아니라 미시적 마케팅, 즉 원톱 마케팅이 이제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표준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양하고 복잡성 있죠. 자, 그다음에 사피에서 여기 문제가 아니죠. 상품이죠. 공익연계, 이건 뭐 나왔던 거죠. 또 나왔어요. 기업과 사회복지 조직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이거 항상 나오던 것이 나온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스키드모어. 이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스키드모어는요. 14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때는 이 과정이 시험에 나왔죠. 14회 때. 그래서 그걸 만약에 공부했다면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고려 단계가 첫 번째 과정이라고 했던 이 디귿은 틀렸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공부했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억 니을이냐, 기억 니은 니을. 니은이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결과 예측 단계는 발생 가능한 다각도에서 예측해 보는 것이다. 이 문장 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그잖아요, 지금. 사실 뭐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그냥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평가 기준과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구화성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하죠. 자,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공평 뭐예요? 공평은 형평성, 그죠? 영향성이 아니라 형평성이죠. 공평, 에쿼티, 그죠? 비례적 평등, 형평, 공평, 그죠? 자, 노력, 서비스의 질, 그리고 효율성 모두 맞는 개념이죠. 이거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예. 우리가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급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사회 문제나 이용자 욕구 변화에,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영향과 관련된 것인데요. 공평은 형평성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자, 이거 프로그램 평가 요소 산출, 투입, 성과, 전환, 논리 모델이죠. 투입과 그 다음에 활동, 이게 바로 전환이죠. 그 다음에 산출, 그리고 성과, 여기. 이거 물어봤는데 양적인 최종, 양적인 개념이 얘죠. 얘는 질적인 개념이죠. 그죠? 참가자 수, 서비스 제공 기간, 총 몇 시간, 총 참가자 수. 양적 개념 여기, 산출.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것도. 자,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모두 그런 거. 외부 재원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는.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같은 민간 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역 사이의 타 기관과 연계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업과 이거 전혀. 그죠? 마지막 기획입니다.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항상 나오는 것인데요. 연속적이며 동체적인 과업이다. 효율성, 효과성 모두 관련이 있고요. 타당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함이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마지막 목표 지향적이나 과정 지향적이지는 않다. 목표 지향적이고 과정 지향적입니다. 알았죠? 이것도 기획 특성, 기획의 필요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책에 기출표기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굳이 생각해보면 삐껴나왔다라고 하는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미 나왔던 부분에서 나왔지만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두 문제, 5문제. 우리는 합격 점수가 15점이에요. 15점을 골고루 다 맞게 되면은 120점이니까. 알았죠? 물론 이제 과락은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교시 정책행정법제를 합해서 과락입니다. 그래서 75점에 40%니까 75점에 40%는 30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론을 빵점 맞아도 또는 정책론을 법제론을 빵점 맞아도 그럼 빵점 맞으면 안 되겠네요. 일단 이제 법제론을 빵점 맞아도 정책과 행정에서 합산 3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과락은 무시하고 이제 과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120점을 넘기려면 8, 8로 나눠 보면은 1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5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에서는 15점보다 15점 가까이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내가 쉬워하는 과목은 15점을 넘겨버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20문제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에서 5문제만, 그러니까 10문제만 맞아도 본전치기 한 거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절해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15점만 맞아도 본전치기 한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설사 5문제, 거기다 뭐 6, 7문제 한다 하더라도 15문제 넘기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계속 제가 시리즈로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가장 정확한 공부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대 기출문제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대 기출문제집을 얼마나 회독해야 할까요? 제가 적어도 최하 3회독 이상을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선지를 외울 때까지, 이때 선지를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떨어질 사람들은 답만 보고 말아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선지를 외울 때까지. 이때 선지를 외운다는 것은 이 지문이 맞았지. 왜 맞았지? 틀렸지. 왜 틀렸지? 이게 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 회독한다. 돌리고 돌리고. 알았죠? 돌리고 또 돌리고. 그리고 언제까지 돌리고?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그래서 회독. 자, 회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시험장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확 튀어오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강의 또 행정론, 세북시 행정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